어머님 그 약 드시고 좀 어떠세요? 지금 어지럽죠? 그 약 말이니? 너희 엄마가 먹었는데. 며느리가 건넨 캡슐이 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젤라틴 껍질 속으로 노란 가루가 비쳐 보였습니다. 포장도 없이 그냥 작은 지퍼백에 담겨온 캡슐 5알. 어머님, 이거 드세요. 요즘 자꾸 어지럽다 하셨잖아요. 며느리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며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면역력 강화 영양제요.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취급하던 건데 노인분들한테 진짜 좋아요. 빈속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된다니까 지금 드세요. 아들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것저것 알아본 거예요. 비싼 건데 특별히 구해온 거니까 꼭 드세요. 나는 캡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알약 하나, 캡슐 하나에도 반드시 제조사와 성분표가 있어야 한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라벨은? 아, 그건 제가 덜어서 가져온 거라 없어요. 어머님, 빨리 드세요. 식사 전에 드셔야 한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캡슐을 입에 넣는 척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컥. 물을 뿌릴 뻔한 척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사이 캡슐은 손바닥에 떨어졌고 재빨리 무릎 위 손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기침이 나와서 목에 걸렸나 봐. 나는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빈입을 보여주듯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때요? 속이 좀 울렁거리지 않으세요? 손끝이 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질문, 그 이상한 질문이 내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독을 먹인 사람이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그거 말이야. 며느리의 눈동자가 내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방금 내 친정엄마가 먼저 먹었는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내 엄마가 들렀잖니. 목이 마르다길래 물 한 잔 따라 드렸는데 식탁 위에 이 캡슐 보시더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긴다고 가져온 거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먼저 드시겠다고 하시더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오늘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거짓을 의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건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먹었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손수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여전히 그 캡슐 5알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전쟁의 서막인지 그 순간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평소엔 명절이나 제사 때나 겨우 얼굴 비추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오겠다니. 조금 의아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점심때쯤 도착한 아들 내외는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것저것 좀 샀어요. 과일, 건강식품, 그리고 정체 모를 영양제 몇 통.
이게 다 뭐냐? 엄마 요즘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걱정돼서 좋은 거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 좀 해야죠. 그동안 못 챙겨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나와 눈도 안 마주치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과하게 다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이것저것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유통기한 지난 거 맞네요. 제가 좀 정리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며느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설거지 한번 거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들은 잠깐 나간다며 외출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컵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영양제랑 같이 드세요. 지금 드셔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영양제통, 라벨이 찢어져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건교사 시절 습관이 발동했습니다. 라벨 없는 약은 절대 먹이지 않는다. 이거 제조사가 어디야? 아, 그건 인터넷에서 구한 거라 포장이 좀 그래요. 근데 성분은 좋아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안전해요. 인터넷에서 구한 영양제를 시어머니한테 먹이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 지금은 안 먹을래. 나중에. 며느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꼭 드세요. 꼭이요.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며느리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머님, 영양제 꼭 드세요. 안 드시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묘한 말투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거실. 창밖을 보니 옆집 김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토요일이면 꼭 반찬을 나눠주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내외가 있어서 안 오셨나 봅니다. 다음엔 꼭 인사드려야겠다. 그때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영양제 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찢어진 라벨, 정체 모를 성분, 그리고 며느리의 그 조급한 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문득 2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며느리가 영양제를 가져왔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그날 밤 나는 심한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상 뚜렷한 원인은 없는데 증상이 심하시네요. 뭘 드신 게 있으세요? 영양제. 먹었어요. 영양제요? 무슨 성분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노인분들은 원래 속이 약해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내가 토하고 쓰러진 걸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영양제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엄마,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축 처졌습니다. 작년에 연대보증 섰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다 날아가서 지금 빚이 2억이 넘어요. 개인회생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2억. 그 돈을 갚으려면 내 보험금이 필요하겠구나. 남편이 죽고 내 명의로 들어놓은 사망보험. 3억?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번호였습니다. 받으려다 말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잘못 눌린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확실한 거 맞지? 병원 갈 틈도 없게 해야 해.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안 돼. 아들의 한숨 소리. 알아. 이번엔 양을 늘렸어. 확실할 거야. 보험금 나오면 빚부터 다 갚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묻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죽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교사 월급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빚까지 떠안아주고 그런데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니.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보건실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영양제 가져옴, 라벨 없음, 복용 거부. 2017년 1월 10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준 영양제 복용 후 응급실 이송, 원인 불명. 기록은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보험금 관련해서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분께서 의심되시는 정황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절대 해당 물질을 섭취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실물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정황이 명확해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끝낼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또 갈게요. 수진이가 영양제 꼭 드시라고 하는데 이번엔 진짜 좋은 거래요. 그래, 와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전장을 정리하는 장수처럼 며느리 친정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급한 건 아니니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선희 씨. 오후에 전화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오너라. 며느리가 작은 지퍼백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투명 캡슐 5알. 어머님, 이거 오늘 꼭 드셔야 해요. 빈속에 드셔야 효과가 좋다니까 지금 바로요. 지금? 네, 지금이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지만 눈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계속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캡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캡슐을 입에 넣는 척하며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습니다. 컥,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목에 걸렸나 봐. 캡슐은 손수건 속에 안전하게 숨겨졌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했지만 계속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어때요? 속이 좀 울렁거리지 않으세요? 그 질문, 그 확인.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속이 좀.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죠? 처음엔 그래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옆집 이웃 김할머니였습니다. 선희 씨, 나야. 반찬 좀 나눠줄 거 있어서. 토요일이면 항상 반찬을 나눠주러 오시는 할머니.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들. 며느리분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김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나 바빠서. 아니에요, 앉으세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척하며 손수건 속 캡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근데 이거 좀 봐주실래요? 나는 손에 쥔 캡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데? 며느리가 가져온 영양제래요. 근데 라벨도 없고. 할머니는 이런 거 드셔본 적 있어요? 김할머니가 캡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게 뭔지 궁금해서. 그냥 영양제예요. 괜찮은 거라니까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새 이런 거 조심해야 해요. 라벨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만 드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영양제가 맞니? 네. 그럼 내가 먼저 먹어봐.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요? 응.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먼저 먹어봐. 그럼 내가 믿고 먹지. 아니, 저는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영양제가 배고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먹으면 되잖아. 나는 캡슐 하나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먹을 필요는. 왜 못 먹어? 좋은 거라며?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아니다. 나는 확인하고 싶어.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나는 김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좋다고 가져온 사람이 정작 본인은 안 먹는다는 게.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좋은 거면 왜 안 먹으려고 하는지.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캡슐을 집어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못 먹겠지? 이게 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잖아. 그러니까 못 먹는 거지. 며느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침에 문자 보냈던 장모님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 나 수진이 엄마예요. 아까 문자 보셨죠? 통화 가능하세요? 며느리가 휙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괜찮습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영양제를 가져왔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장모님도 같이 드시라고 제가 좀 덜어드릴까 해서요.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네, 지금 수진이도 여기 있는데 본인이 먼저 먹어보고 장모님도 드시라고 하네요. 지금 먹으려던 참이에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안 돼? 좋은 거라며? 며느리가 캡슐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냥, 안 돼요. 아들이 며느리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 순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됐어. 그만해. 그리고 며느리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원래 누구 주려고 한 거야? 정확히 말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침묵.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숨을 죽이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녹음 중인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말 안 할 거야? 이게 뭔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얼마나? 많이 먹으면. 그때 아들이 며느리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독이잖아. 독이라고. 당신이 넣은 거잖아.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구해왔잖아요. 내가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뭐라고? 어머니 보험금으로 빚 갚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다 떠넘기지 마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게.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우리 미쳤어. 정말 미쳤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입으로 나온 자백, 증인 앞에서의 시인,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녹음된 증거. 나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존속살인 미수입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우리가 미쳤어요. 아들은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선희 씨, 이게 무슨. 할머니, 증인이 되어주셔야 해요. 방금 본 거, 들은 거 전부. 알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잉, 에잉.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신고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멈췄습니다. 현관 앞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캡슐들, 핸드폰 녹음 파일, 수첩에 기록한 날짜와 증상들, 그리고 증인 김할머니의 진술. 경찰은 며느리와 아들을 연행했습니다. 피의자 정수진, 박준호,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걸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김할머니가 내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아내의 종용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입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신을 살해하려 한 범죄자들을 고발하는 피해자로서 섰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로 살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제가 제 생명을 빼앗으려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막는 길입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 박준호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합니다. 중형이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친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생명을 도구로 여긴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도 아들의 애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 나는 상속 포기 각서를 공증받았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 정리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박준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선생님, 저희 노인 건강교실 강사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선생님 경력도 있으시고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칠판에 2문장을 적었습니다. 라벨 없는 약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벨 없는 사랑도요.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준 것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약이나 영양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준 건데 의심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운함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진짜 자식이라면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면 라벨이 없을 리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는데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 수신자 부담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뜯지 않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보건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살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68세 이선희.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남았어. 이제 잘 살아가자.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가족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용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아주는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진짜 사랑에는 라벨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의심받지 않는 라벨. 라벨 없는 약을 먹지 마세요. 라벨 없는 사랑도 받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각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